애니메이션에는 다양한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강렬한 기술로 세상을 집어삼키려던 캐릭터 등 위력과 사용법도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이 기술들은 사용할 때 아무런 대가가 없는 대신 시전 시간이 길거나 어떠한 경지에 올라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가끔씩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발동시킬 수 있거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생명력을 깎아먹어 정체절명의 위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술들을 가진 캐릭터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혈계전선은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 본즈가 만든 이능력 액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본즈가 만들어서 그런지 시원시원한 액션과 거침없는 작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액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이자 거의 치트키나 다름없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신들의 의안입니다. 과거 신적인 존재가 만들었다고 알려진 이 눈은 과거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으로 본다라는 것에 거의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이 외형을 바꾸던 이름을 바꾸던 상관없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투시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대상의 기억을 읽어볼 수도 있고 대상의 시각을 완전히 지배해 환수를 걸게 하거나 시각 공유를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작중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이용해 적의 시각을 공유한 다음 환각을 걸어 적의 공격을 빗나가게 한다거나 시전자가 눈을 감으면 능력에 걸린 대상의 시각도 눈을 감은 것처럼 깜깜하게 변한다는 것을 이용해 빈틈을 유발하는 등 사기나 다름없는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했는데요. 상시 발동되는 패시브 같은 기술을 사용할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액티브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뇌가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평소에는 패시브만 가지고 적과 싸우다가 패시브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와 마주치게 되면 능력을 사용해 적들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이 기술들은 사용하면 할수록 뇌에 큰 부담이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눈과 뇌가 타들어가게 되며 결국에는 눈이 파손됩니다. 외부에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 눈을 파괴시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상에게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걸기 위해선 무조건 대상을 봐야 한다는 것도 있을 것 같네요. 여담으로 이 눈은 얻는 방법도 되게 특이한데요. 우선은 의안을 가진 상위 존재가 지켜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결정하게 되고 지켜보는 자가 되어 신들의 의안을 얻게 되면 그렇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 즉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시력을 전부 빼앗겨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기적인 능력이긴 하지만 얻는 법도 그렇고 리스크도 그렇고 나루토의 사륜안이 생각나는 것 같네요. 경계의 저편에는 이능의 힘을 이용해 요몽이라는 존재를 퇴치하는 이기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진 기술을 사용하던 캐릭터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인 미라이입니다. あなた一体何者ですか?それは僕のセリフだよ. 미라이는 몸에 지닌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캐릭터인데요. 보통은 피를 검의 형태로 바꿔서 싸우지만 자신의 주변에 배리어를 만들어 방어막으로 쓰기도 하고 능력을 개방해 피에 닿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형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작중에서는 능력을 개방할 때마다 주변이 쑥대밭으로 변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피를 찔끔 뽑아내는 게 아니라 왕창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이 피로해지고 나중에는 빈혈에 걸려 쓰러지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헌혈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상당한 양의 피를 뽑혀 어지러움이나 빈혈기를 느낄 수 있듯이 미라이도 이러한 상태에서 적과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미라이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능력을 사용하면 곧잘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미라이가 세계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요몽, 경계의 저편이 나타난다는 정보를 얻게 되자 ヒロウミの時みたいに表層に教会の彼方が現れることが必ずあるわ。その時を狙って。 최후의 필살기로 자신의 피를 모두 써서 경계의 저편을 물리치고 소멸하기도 했을 만큼 피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전투를 구사할 수 있던 캐릭터였는데요. 나중에는 어떠한 이유로 미라이가 다시 살아 돌아오긴 하지만 싸울 때마다 전투를 오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불리해지니 양날의 검과 같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 앨리스에 나오는 초능력자 앨리스는 일반인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도 앨리스를 가진 사람은 매우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 관리를 위해 특수한 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앨리스는 마치 게임 캐릭터의 MP처럼 사용할수록 그 총량이 줄어들거나 한 번에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걸려있기도 하고 어른이 되면 앨리스가 사라지기도 하는 등 수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가 있었으니 바로 차시역이 쓰는 발화 앨리스입니다. 네 앨리스가 뭔지 어서 밝히시지. 은규야! 너 소화기 같은 건 없어? 시옥이 부르면 소화기론 꺼지지 않아. 발화 앨리스는 불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보통 능력 배틀물 애니메이션에서 쉽게 볼 수 있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캐릭터는 불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파괴력도 굉장한 데다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힘의 제어 능력도 뛰어나서 작중에선 천재 초등학생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앨리스는 한 가지 커다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앨리스 자체에는 한계가 없지만 발화 앨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만큼 수명이 깎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보통 캐릭터가 능력을 쓸 때 MP를 사용 대가로 지불한다고 하면 발화 앨리스는 HP를 사용 대가로 지불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한 번 쓴 생명력은 절대 회복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RPG 게임에서 HP 물약 없이 플레이를 한다는 것과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활용해 다양한 활약을 펼치기도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서 초등부 교장과의 전투에서는 칼에 찔린 상태로 능력을 무리하게 사용하자 수명이 다 되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살아 돌아오긴 하지만 이 능력을 계속 남발하게 되면 성인이 되기 전에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수명을 담보로 능력을 사용하던 캐릭터는 또 있는데요. 우에키의 법칙에 등장하는 능력자들은 전부 A에서 B로 바꾸는 능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 우에키의 경우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산호 세이치로의 경우에는 수건을 강철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식인데요. 이런 능력들은 능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매개체 A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무엇인가가 있어야 능력이 발동되지만 누군가는 이 대가를 자신의 수명으로 받는 대신 압도적인 능력을 받았던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로베르트 하이든인데요. 로베르트는 주인공의 라이벌로 우에키와 마찬가지로 1000개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은 완전 다릅니다. 바로 이상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물을 부어도 절대로 넘치지 않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도 깨지지 않는 찻잔과 같이 상상에서나 가능한 것들을 현실로 바꾸어 버리는 그야말로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는 레벨 2라고 불리는 능력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면 또 다른 능력을 얻기도 하는데 로베르트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만든 물건에 접촉한 대상의 중력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너무 사기적이다 보니 오히려 진화를 시켜도 별 쓸데가 없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도 로베르트는 기본 능력으로 매번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계인들의 공격 기술인 신기에 자신의 능력을 입혀 반드시 명중하는 이상적인 신기로 주인공을 계속 공격하다 우에키가 신기를 사용해 방어를 하자 곧바로 반드시 파괴하는 이상적인 신기로 바꾸어 다시 우위를 찾는 등 작중 최강자의 면모를 보였죠. 이렇게만 보면 정말 사기적이지만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이 능력은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수명이 깎이는데 무려 1년씩이나 줄어드는 말도 안 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마구잡이로 쓰다간 전투 도중 갑작스레 죽을 수도 있는 미친 능력이기도 했는데요. 혼자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리스크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긴 하지만 로베르트는 애초에 경합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루어지게 하는 공백의 재를 통해 세상을 무로 돌려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명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현실에 있으면 정말 탐나는 능력일 것 같네요. 이번에는 기술을 사용하는 순간 바로 사망하는 캐릭터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나루토에는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로 쓰는 기술들이 많긴 하지만 이 기술만큼 큰 리스크를 가진 기술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트 가이의 팔문 동갑의 채문인데요. 가이는 인술이 가득한 세계관에서 오직 채술만으로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던 닌자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이전에 싸웠던 사람의 얼굴을 까먹는 안습한 기억력을 보여주기도 하며 언제나 청춘을 외치고 다니는 열혈물에 나올 듯한 모습만 보여줘 개그 캐릭터로서 활약하던 캐릭터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평소에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적과 싸울 때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팔문동갑의 채문을 사용하면 이전에 그 개그 캐릭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닌자의 몸에는 차크라가 흐르는 8개의 차크라 직결부위가 있는데 이 문을 하나씩 열게 되면 차크라의 방출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신체 능력을 낼 수 있게 되는데요. 팔문동갑의 채문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7문까지 열게 되면 아카츠키의 멤버 히사메와 격돌의 일격에 쓰러뜨릴 만큼 강해지며 마지막 채문인 팔문동갑의 진이라 불리는 문을 열게 되면 일시적으로 마을에서 가장 강한 호카게급 닌자들보다 몇 배 더 강해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한 기술인 것 같지만 그만큼 치명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 가이의 제자인 롱리가 5문까지 열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의식불명까지 갔었고 가이가 7문을 개방했을 때는 전신의 근섬유가 끊어졌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죠. 大丈夫かイグナ先生手をかすってばよこらそろそろ8問の後遺症だ触られるだけで激痛が全身に走るんだあ、そうだった 그리고 심장에 있는 문이 마지막 4문, 8문을 열게 되면 모공에선 땀 대신 피가 나오며 여는 순간 무조건 죽게 됩니다. 마다라를 순간 압도했을 때도 기술을 사용하느라 온몸이 박살전하는 채술들은 하나같이 몸에 강한 부담을 주는 기술들이다 보니 오래 지속할 수 없었던 기술이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상대를 높이 띄워올린 후 고속 추격해 수직으로 내려꽂는 연화 1, 반격조차 하기 힘든 초고속 난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연화 2, 마찰열로 불꽃이 일어날 정도로 빠른 초고속 난타의 아침 공작, 거대한 기압탄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펀치를 날리는 저녁 코끼리, 그 릭수를 사용한 가이와 롱리는 점심 호랑이의 경우 전신에 근섬유가 파열되었고 저녁 코끼리는 팔에 금이 갔으며 밤가이는 아예 다리뼈가 박살나고 온몸이 검게 타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작중에는 웬만큼 강한 적이 아니고서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기술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기술을 사용하는 캐릭터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기술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